아이의 울음소리.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땅 밑을 달리는 지하철의 단조롭고 지루한 교향곡 속 불협화음 같은 덜커덕 덜커덕 레일 위를 구르는 쇠바퀴 소리는 하루의 피로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자장가처럼 일정했다. 객차 천장의 형광등은 생기 없는 희미한 빛을 내뿜으며 모든 얼굴에 창백한 막을 씌웠다. 열차는 커브길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다 이내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책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혹은 얕은 졸음에 빠져 각자의 우주에 침잠해 있는 작은 세계.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지고 날카로워졌다. 더는 불협화음이 아니었다. 소리로 된 드릴 같았다. 고막을 곧장 파고들어 가장 무심한 방어벽마저 꿰뚫어 버렸다. 맞은편 좌석에서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품에 안긴 온몸이 잘 익어 터지기 직전의 토마토처럼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원초적인 절망이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작은 생명의 절규였다. 젊은 엄마는 지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황급히 아기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렸다. 아기는 잠시 울음을 그쳤다. 그 짧은 정적은 극한까지 당겨진 현처럼 숨막히는 객차 안에서 팽팽하게 울렸다. 그리고 이내 끊어졌다. 아기는 엄마의 품을 발로 뻥뻥 차며 작은 입을 비틀었고 짧은 생애 동안 겪은 모든 억울함을 토해내듯 더 크고 격렬하게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다시 허둥지둥 커다란 가방을 뒤졌다. 기저귀, 분유, 물티슈가 뒤섞인 혼돈의 세계. 마치 그녀의 인생 전부를 담아놓은 듯한 가방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젖병을 꺼내 서둘러 아기 입에 물렸다. 하지만 아기는 혀를 내밀어 젖병을 독약이라도 되는 듯 자신의 고통에 대한 모욕이라도 되는 듯 밀어냈다. 아기는 우유도 공갈 젖꼭지도 원하지 않았다. 스스로도 무엇인지 모를 다른 무언가를 원했고 그 지독한 무력감은 순수한 분노로 변했다. 눈썹은 붉게 물들었고 연약하고 얇은 관자놀이 위로 가느다란 푸른 힘줄들이 울음의 박자에 맞춰 움찔거리며 솟아올랐다. 얇은 피부 아래에서 꿈틀대는 작고 푸른 지렁이들처럼 말없는 분노의 지도처럼 주변 승객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곁눈질이 오가다 이내 감추지 않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은 신문을 내리며 짜증 섞인 시선을 던졌다. 이어폰을 낀 젊은 여자도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음악도 그 애달픈 울음소리를 이기지 못했다. 이마에는 인내심의 한계와 약간의 비난이 뒤섞인 주름이 깊게 새겨졌다. 가엾은 엄마는 아기를 달래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눈에는 수치심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피고인석의 선 피고인 같았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죄, 타인의 평온을 방해한 죄로 기소된 결국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그녀는 아기를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다. 차가운 휙소리와 함께 닫히는 스크린도 너머로 사라졌다. 객차 안은 금세 익숙한 정적으로 돌아왔다. 쇠바퀴 구르는 소리만이 남았다. 무겁고 어색한 정적이었다. 그제야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빼앗겼던 평온을 되찾기 위해. 하지만 평온은 오지 않았다. 열차가 몇 정거장을 지나고 울음소리가 멎었어도 아기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그 푸른 힘줄이
망막에 못 박힌 스틸컷 사진처럼 지워지지도 씻겨나가지도 않았다. 몇 번을 눈을 깜빡여도 선명하고 집요하게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이미지로부터 기억의 심연에서 소환된 유령처럼 또 다른 형상이 떠올랐다. 느리고 희미하다가 이내 선명해졌다. 그녀의 손, 수희의 손, 수희가 머리를 쓸어 넘기던 깡마른 그녀의 손, 길고 가는 손가락 사이로 선명하게 돋아난 세 줄기의 푸른 힘줄을 나는 기억한다. 녹색빛이 도는 세 줄기의 작은 강물처럼 구불구불 이어지다. 희고 푸른 손목 안으로 사라지던 시끄러운 술집 한가운데서 따뜻한 소주잔을 쥔 그 순간에도 늘 차갑고 외로워 보이던 그녀의 손, 얼음으로 빚은 듯한 손이었다. 그래, 그 푸른 힘줄, 그녀가 얼굴에는 결코 드러내지 않았던 호탕한 웃음 뒤에 늘 감춰두었던 분노와 울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러나 손등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이다. 고통이라는 강이 보이지 않는 지류처럼 그곳에 숨어 있었다. 수희는 짧은 생의 마지막 나날들에 저 아기처럼 분노했던 걸까? 힘줄이 솟아올라 자신을 대신해 소리쳐야 할 만큼 울분에 찼던 걸까? 바람에 서둘러 핀 부추꽃처럼 하얗고 연약하게 소리 없이 쓰러져간 그녀. 그리고 나는, 민주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 보이지 않는 강물을 보고도 알아채지 못했던 자, 그 고통의 신호를 애써 외면했던 자, 부평의 인부들이 흔히 내뱉던 욕처럼 정말이지 멍청하고 제멋대로 인놈이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서늘했다.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흔적들은 도처에 있었다. 보이지 않는 포자처럼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적당한 조건만 갖춰지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우는 아이, 마른 손, 스카프, 그 흔적들은 꾸준히 나타났지만 나는 견고한 벽을 쌓고 보이지 않는 자물쇠를 핑계로 늘 외면해왔다. 과거는 새 상자에 단단히 잠갔고 열쇠는 심연 속으로 던져버렸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오늘 저 울음소리가, 저 푸른 힘줄이 그 자물쇠를 가차없이 부숴버렸다. 바로 그때 맑은 알림음과 함께 무미건조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이번 역은 신도림역입니다. 1호선으로 갈아타실 승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신도림 1호선, 부평으로 곧장 이어지는 철길. 치명적인 우연.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정해진 수순이자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이다. 나는 부평에 가야만 했다. 지금 당장 나와 수희의 비밀, 부축꽃처럼 창백하던 얼굴로 시작된 그 비밀, 제가 되어버린 날들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이 먼지 쌓인 채 그곳 부평에 있었다. 수희를 만난 날 초겨울 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바람은 차갑기만 한 게 아니라 저기를 품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유리 조각이라도 품은 듯 살갗을 파고들어 사람을 움츠러들게 했다. 처음부터 나 박민주는 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가고 싶지도 않았던 모임에서 소주 기운에 되는 대로 내뱉은 공허한 약속일 뿐이었다. 당연히 지킬 생각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저분한 하숙집에서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과 마른 입으로 깨어났을 때 나는 그저 부질없이 약속을 한 나 자신을 탓하고 어리석은 의리 때문에 짜증을 낼 뿐이었다. 결국 내가 그 추운 방을 나선 이유는 다름 아닌 바람 때문이었다. 바람은 밖에서만 불지 않았다. 울부짖었다. 모든 것을 부숴버릴 듯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 소리는 광기 어린 동시에 애처로웠다.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한 원혼의 통곡 같았다. 약속 장소가 아늑한 카페나 어느 구석진 실내였다면 나는 아마 모른 척 했을 것이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속으로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부평역 광장에서 만나자고 했다. 사방이 뻥 뚫린 곳, 바람이 마음껏 활개칠 수 있는 무대. 처음에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그녀를 원망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약간은 자만 섞인 생각이 스쳤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약속을 잘 어기는 부류의 인간이라는 걸 짐작하고 일부러 야외에서 보자고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꽤나 치밀한 심리전이었다. 나 역시 가끔 그런 방법을 썼다. 올지 안 올지 불확실한 사람과는 공공장소에서 약속을 잡았다. 바람을 맞더라도 인파 속에 섞여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척하거나 그저 바람을 쐬러 나온 척하며 약간의 체면을 지킬 수 있으니까 휘몰아치는 광장 한가운데 홀로 서서 얇은 외투 하나로 버티며 몰아치는 바람에 떨고 있을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는 집에 머무를 자신이 없어졌다. 다 해지고 썩어 문드러졌을지언 정사내의 자존심이 나를 그토록 비겁한 놈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나중에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하거나 변명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기적으로 바랄 뿐이었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이미 오래전에 가버렸기를, 그녀가 나 같은 놈을 기다릴 만큼 끈기 있지 않기를, 만약 그때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다면 나와 그녀의 이야기, 우리 사이의 비밀은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희야, 미안. 갑자기 일이 생겼어. 서둘러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 짧은 통화 한 번이면 모든 것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시대였다. 한 번 뱉은 말은 쉽게 주워 담을 수 없었기에 진정한 약속의 시대였다.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조차 몰랐다. 모든 것은 술김의 한 약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날의 시끌벅적했던 회식이 아직도 기억난다. 삼겹살 굽는 냄새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던 술집. 수희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가게의 누런 조명 아래 잠겨있던 그녀의 얼굴. 그녀는 부평에 산다고 했다. 그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내 기억 저편, 먼지가 쌓였다고 생각했던 한 구석이 문득 울렸다. 나는 무심코 내뱉었다. 대학 시절 부평의 건설 현장에서 여름 한철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부평, 지금은 많이 변했겠네요. 나는 그녀에게 반, 나 자신에게 반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예기치 않게 빛났다. 그럼 한번 놀러와요, 민준 씨. 제가 옛날 장소들 다시 찾아줄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낯선 열의가 있었다. 잊힌 과거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추억과 재회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 자신도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기억으로의 여행에 그녀는 자원해서 가이드가 되어주었다. 만약 술 기운에 대담해지고 평소의 방어적인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런 갑작스러운 약속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그날 밤 그녀의 얼굴이나 그 어떤 구체적인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후배의 동창, 내 눈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일 뿐이었다. 유일하게 인상에 남은 것은 술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입을 활짝 벌리고 호탕하게 웃던 모습뿐이었다. 그 다소 과장된 웃음 속에서 나는 문득 순수함을, 낯선 천진난만한 기쁨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하얀 손을 들어
이마 위로 쏟아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던 그 순간 나는 문득 고독의 냄새를 맡았다. 지나치게 긴 손가락 사이로 세 줄기의 푸른 힘줄이 얇은 흙 아래 숨은 뿌리처럼 돋아나 손목 안으로 사라졌다. 머리를 넘긴 후 그녀는 잠시 손을 정수리에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푸른 힘줄이 선명한 그 깡마른 손에서 나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이명처럼 고요한 소리를, 아주 멀고 차가운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다. 수인은 기다리고 있었다. 휘몰아치는 부평역 광장에서 꼬박 1시간 반을. 그날의 바람은 지금 생각해보니 그 손돌 바람이었을까? 초겨울이었으니 그럴 법도 했다. 음력 10월 20일 무렵 가을의 흥겨움이 낙엽 속에 묻혀버릴 때쯤 겨울의 혹독한 숨결과 오래된 원한 서린 이야기를 품은 처찬 바람이 닥쳐온다. 예전에 강화도가 고향인 동기에게서 그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또한 다른 모임에서였다. 싸늘한 술집에 친구와 단둘이 먼저 도착했다.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이라 대화는 툭툭 끊겼고 분위기는 어색했다. 화장실에 다녀온 친구가 몸을 떨며 말했다. 어제가 또 손돌 기일이었나 보네.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걸 보니 손돌이라는 이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나는 그 안에 어떤 원통함, 풀리지 않는 슬픔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고향에 그런 친구라도 있어? 나는 할 말이 없어서 관심을 보이는 척했다. 그렇게 일찍 죽은 친구야? 손돌이 내 친구냐, 이 멍청아. 친구는 쏘아붙이 고는 내게 손돌의 유래를 들려주었다. 이름 없는 뱃사공이 어떻게 바람과 날씨의 사전에 고유명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조 시절 후금이 침략하자 임금은 급히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 했다. 김포에서 강화도로 가는 바닷길은 물살이 거세고 험했다. 마을 사람들은 임금에게 그 지역에서 가장 노련한 뱃사공인 손돌을 추천했다. 배는 심하게 요동쳤지만 손돌은 침착하게 배를 몰았다. 하지만 배가 가장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미 공포와 의심에 사로잡힌 임금은 뱃사공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첩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임금은 배 위에서 당장 손돌의 목을 베라고 명했다. 죽기 전 손돌은 딱 한 가지를 청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밭가지를 하나 건네며 자신이 죽거든 이 밭가지를 물에 띄워 그것이 흘러가는 대로 배를 저으면 무사히 무태 닿을 것이라 일렀다. 임금은 그의 말대로 했고 과연 배는 거센 물살을 헤쳐나갔다. 하지만 임금의 발이 무태 닿는 순간 돌연 회오리 바람이 일고 바닷물이 공정을 요구하듯 거세게 솟구쳤다. 임금은 그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통탄했다. 그때부터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그 바닷길은 손돌목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기일 무렵이면 을에 거센 바람이 불곤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손돌의 한숨 혹은 원한의 바람인 손돌바람이라 불렀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희를 만나러 가던 그날 나는 문득 한 맺힌 죽음이 만들어낸 바람의 전설을 떠올렸다. 아무튼 그 손돌바람이 미친 듯이 불어 행인들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마구 헝클어 놓던 그날 수희는 거의 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기다리며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부평역 광장은 텅 비어 있었고 드물게 나타나는 행인들조차 바람을 피하려 고개를 숙인 채 종종 걸음을 쳤다. 아마 그 덕분에 얼굴이 가물가물했던 그녀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삭막하고 광활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그림자 하나, 대지의 무심함에 맞서고 있는
작은 생명의 점 하나. 바람이 눈을 때린 탓인지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 있었다. 비에 젖어 지식여진 어린 부축꽃처럼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녀는 추위를 이기려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실 얼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옷차림이었다. 짙은 보라색 블라우스에 재색 바지, 그리고 겉에는 낡고 구멍이 숭숭 뚫린 얇은 가을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다. 그나마 긴 목도리를 두른 것이 다행이었다. 아, 그런데 그 목도리는 페이즐리 무늬였다. 바깥이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요. 내가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다. 애써 웃어 보였지만 추위에 질린 입술은 핏기 하나 없이 파랬다. 그 파리한 입술을 보는 순간 나는 기묘한 충동, 그녀의 턱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분명 싱그러운 풀내음이 날 것이라고. 아니, 어쩌면 저 페이즐리 문의 스카프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을 느낀 것은 아주 오랜만이라 나 자신도 내 반응에 적잖이 당황했다. 우선 그녀를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야 했다. 나는 역 바로 앞에 있는 카페를 가리켰지만 그녀는 주저하며 말했다. 제가 차를 가져왔어요. 내가 빈털털이라는 걸 아는 게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차를 가졌다는 사실을 마치 부끄러운 차이라도 되는 양 민망해했다. 나는 그녀의 옷차림도 이해가 갔다. 운전자들은 종종 바깥 온도를 얕보고 옷을 허술하게 입곤 하니까 차 안에서 기다리다 엇갈릴까봐 바보같이 밖에서 서 있었어요. 그녀는 또다시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다는 듯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내가 왜 늦었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원망 한마디 없었다. 나는 뜨끈한 국물이 있는 밥이나 먹자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근처의 한 설렁탕집을 가리켰다. 가게의 누런 불빛이 수증기 서린 유리창 너머로 따스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쪽으로 차를 몰았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푹 고아낸 육수의 온기와 구수한 냄새가 우리를 감쌌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삭한 깍두기와 새콤한 부추김치가 담긴 반찬이 재빨리 차려졌다. 그 옆에는 날계란도 놓여 있었다. 팔팔 끓는 뜨거운 뚝배기 2개가 놓이자 수인은 내게 묻지도 않고 계란 하나를 톡 깨서 내 설렁탕 그릇에 얌전히 풀어주었다. 집에서는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그것은 다소 갑작스러운 친절, 과분한 친밀감의 표시였다. 평소 같았으면 퉁명스럽게 반응했을 테지만 어째서인지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끓어오르는 설렁탕 안에서 계란 흰자가 풀어지며 몽글몽글 순수한 흰꽃을 피워냈다. 그녀의 파리했던 입술도 그 뜨거운 김을 쐬며 서서히 분홍빛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깍두기도 맛있지만 설렁탕의 진정한 단짝은 부추김치라고 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부추김치를 한가득 집어 자기 그릇에 넣고 휘휘 저어 맛있게 먹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그녀는 낯설면서도 차가운 매력이 있었다. 옛날에는요, 그녀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제가 부추를 정말 싫어했어요. 그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릴 적 집마당에는 저녁마다 부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했다. 책가방을 마루에 던져놓고 나면 꼼짝없이 그 부추더미 옆에 앉아야 했다. 그녀의 일은 시든 잎을 골라내고
딱딱한 밑동을 잘라내는 것이었다. 매일 저녁 낡은 목욕탕 의자에 앉아 밤늦도록 그 매캐한 부추 작업을 했다. 눈이 따가워지고 손가락 끝마다 부추 냄새가 씻어도 가시지 않을 때까지, 그때는 아무리 베어내도 다시 돋아나는 부추의 생명력이 끔찍했다고 했다. 쳐다보기도 싫었다고. 그녀는 천진하게 웃었다. 예전에 그 호탕한 웃음이 다시 나타났다. 좀비 알아요? 아무리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거. 부추가 바로 채소 세계의 좀비예요. 참으로 기묘한 우연이었다. 좀비. 그게 바로 내 친구들 사이에서의 별명이었다. 내가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늘 기운 없이 흐느적거리며 다니는 약골이라서. 그런데 그런 인간 좀비인 내 앞에서 그녀는 채소 세계의 좀비를 언급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부추 뿌리의 생명력은 잎보다 더 지독하다고. 3년마다 밭을 통째로 갈아엎고 뿌리를 나눠 다시 심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지 않으면 뿌리가 땅의 양분을 다 빨아먹어 잎이 가늘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버려진 뿌리들은 거름더미처럼 쌓이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고 잎을 틔워 비틀어진 꽃을 피워낸다고 했다. 부추의 그 맹렬한 생명력이 무서웠다며 그녀는 기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그래서 아마 도시로 이사 올 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보다 부추에서 해방된다는 기쁨이 더 컸을 거예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만큼 어리석은 동물도 없는 것 같아요. 곁에 있을 땐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그게 뭐냐고 묻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즐거움과 슬픔이 동시에 묻어나는 미소였다. 저는 부추꽃에서 부추 냄새가 나는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우연히 부추 뿌리를 얻어 베란다 화분에 심었다고 했다. 새하얀 부추꽃이 피었는데 문득 그게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다고. 어릴 적에는 그저 귀찮은 꽃들을 서둘러 뽑아버리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새하얀 꽃에서 맵싸하면서도 달콤한 부추 향기가 나더라는 것이다. 화분에 심으니 부추도 꽃이었다. 심지어 먹을 수 있는 꽃.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부추 애호가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가게의 누런 조명 아래서 서서히 생기를 되찾아가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왜 나는 그녀를 보며 문득 부추를 떠올렸을까? 불교의 인연, 인윤이라는 말이 새삼 가깝게 느껴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 안의 기억 한 조각을 건드렸다. 영남 출신인 우리 어머니는 매 끼니 부추를 올리셨다.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을 앓으셨고 어머니는 부추가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고 믿으셨다. 봄부추, 부추무침, 부추김치, 생부추죽. 아버지는 그 역한 냄새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소주에 부추즙을 타서 드셨다.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병명은 간경화였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부추는 간에 좋은 음식이 맞았지만 열이 많은 체질이었던 아버지에게는 성질이 따뜻한 부추가 맞지 않았다. 참으로 얄궂은 진실이었다. 좋은 약이 독이 된 셈이다. 세상에 무조건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내뱉었다. 수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를 꿰뚫어보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추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다는 듯 깊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맞아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항암 치료 같아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건강한 세포까지 같이 죽여야 하는 것처럼요. 순간 나는 이 여자와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다.
지독하면서도 경이로운 생명력을 지닌 한 식물에 대한 슬픈 기억으로 엮인 유대감. 설렁탕 그릇은 식어갔지만 우리 사이에는 다른 온기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연약하면서도 위험한 온기. 내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시작의 온기. 다음 약속날, 나 박민주는 일찍 도착했다.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나의 게으르고 무심한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동, 보이지 않는 자석에 이끌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름 없는 호기심 때문인지 나는 부평역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순하고 끈기 있게 그녀를 기다렸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손돌바람이 스쳐 지나갔던 곳.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늦겨울의 희미한 햇살이 잿빛 구름을 뚫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로 창백한 빗줄기를 들이우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모습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저기 그녀가 수위가 보였다. 그녀는 역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내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걷는 게 아니라 뛰고 있었다. 작은 몸집이 넓은 공간을 가로질러 허둥지둥 오고 있었다. 얇은 스웨터 자라기 등 뒤에서 펄럭였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내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에 두 손을 짚고 있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얼굴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다. 눈은 동그래져 있었고 유난히 큰 그 검은 눈동자에는 혼란과 광적인 기쁨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숨이 차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앞뒤 없는 말을 불쑥 내뱉었다.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몇 번은 죽을 뻔했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당혹감을 감추려 반사적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사실 순간적으로 실망감이 밀려왔다. 내가 서울에서 이 먼 부평까지 찾아온 이유가 이렇게 알 수 없는 소리나 하는 정신 나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였단 말인가. 하지만 그때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그녀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만나러 오는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째서 그렇게 가슴이 뛰었는지 갇힌 새처럼 심장의 갈비뼈 안에서 미친 듯이 날뛰고 독이라도 마신 듯 머리가 핑핑 돌았다고 했다. 어떤 순간에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생명이 아니라 신호등 색깔을 분간할 수 없었다고. 빨간불, 초록불, 노란불이 모두 의미 없는 잿빛 덩어리로 뭉쳐 보였다고. 세상에는 오직 자신과 끝없이 이어진 도로만 남은 듯했고 길가의 건물과 나무들은 점차 흐릿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고. 그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두려웠다고. 단 1초라도 멈추면 내가 사라져버릴까봐, 이 약속이 연기처럼 흩어져 버릴까봐, 이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까봐 두려웠다고. 바로 그 두려움이 그녀를 계속 달리게 했고 몇 번이나 사고를 낼 뻔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어젯밤에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만남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내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떠오르지 않았다고. 마음속에 남은 것은 그저 어떤 느낌, 슬프고 어두운 분위기, 하지만 치명적으로 매력적인 그 느낌뿐이었다고. 그런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포도송이 같은 거품들이 가슴속에서 자꾸 피어올라서 숨이 막히고 답답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크고 검고 촉촉한 그녀의 눈이 내 영혼을 빨아들일 것만 같았다.
그녀는 물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니 복잡하고 두려운 감정이 대체 무엇이냐고. 저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민준 씨. 두렵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제 인생의 마지막 버스를 놓쳐버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모기 한 마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다. 나를 쏘아붙인 듯 나는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났다. 이게 뭐지?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나? 그 잔인하고 단순한 사실이 내게 찬물 한 바가지를 끼얹는 듯 했다. 사실 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더군다나 여자와 무언가를 시작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내게 여자는 성가신 존재, 내가 원하지도 감당할 수도 없는 책임과 복잡한 감정의 동의어였다. 나는 잠시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어쩌면 나 역시 무언가에 홀려 이 부평까지 다시 찾아왔는지도 모른다. 수희는 전혀 내 취향이 아니었지만 목숨을 걸고 나에게 달려왔다는 그녀의 고백은 이 망가진 사내의 자존심을 비굴하게나마 조금 부추겼다. 그녀의 말은 규칙도 순서도 없이 현실과 몽상을 넘나들며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그것은 더 이상의 수치심도 자존심도 없는 폭발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흥분으로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심지어 그녀가 내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그녀는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나는 다른 행성에 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내 존재가 누군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누구도 고인물처럼 고요한 내 삶을 휘젓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반복되는 그녀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 앞에서 거의 귀를 막다시피 했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마치 과학자가 미지의 생명체를 관찰하듯 그녀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그녀는 페이즐리 무늬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 스카프, 그것은 나로 하여금 중학교 시절 짝사랑했던 미술 선생님을 떠올리게 했다. 아득하고 달콤했지만 또한 절망적이었던 기억. 하지만 지금 수희의 목에 둘린 그 스카프를 보니 더는 그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것은 혼돈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잉된 감정에 촌스럽죠? 수희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스카프를 만지작거리며 문득 말했다. 그래도 전 이 올챙이가 귀여워서 좋아요. 올챙이. 나는 다시 쳐다보았다. 과연 페이즐리 무늬는 올챙이를 담기도 했다. 고전적인 무늬와 올챙이, 미숙함의 상징,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단계의 상징. 사실 누구나 그런 미숙한 시절이 있지 않은가. 하지만 수희는 더는 미숙한 나이가 아니었다. 나는 어쩐지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생각을 바꾸려 했었다. 만약 그녀의 시끄러운 감정의 토로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몇 번 더 만나볼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젠 시간을 앞당겨야 했다. 이 관계를 가능한 한빨리 끝내야 했다. 감히 목숨을 걸고 나에게 달려오다니. 나는 성가시고 집요한 여자가 제일 싫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문득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은 아니었다. 순진한 사람이 교활한 사람보다 더 무섭다고들 한다. 게다가 그녀는 아줌마였다. 세상 물정을 알 만큼만 인생의 절반을 살아온 여자.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서울에 있는 내 허름한 하숙집까지 찾아왔다. 어느 날 내가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노크 소리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결국 짜증을 내며 문을 열자 거기 수희가 서 있었다. 양손에는 정성껏 포장된 각종 반찬통부터 김치찌개를 끓일 신선한 재료까지 주렁주렁 들려 있었다. 머리가 망치로 맞은 듯 아팠다. 내 사적인 공간이 난폭하게 침해당한 기분이었다. 4월이 왔어요. 그녀가 환한 얼굴로 말했다. 밖은 아직 쌀쌀했고 입춘, 리춘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4월이 왔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녀는 유채꽃, 진달래, 목련, 벚꽃, 라일락이 줄지어 피어나는 꽃의 계절을 맞이하느라 숨이 찼다며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녀가 묘사하는 그 어떤 꽃보다도 환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두려우면서도 서글펐다. 도대체 왜 내가 이 여자에게 시달려야 하는가? 나는 이런 아내를 내버려둔 남편에게까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귀찮은 마음에 나는 함부로 심지어는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다.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저 내게 돌진할 뿐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내가 자신을 편하게 대해주어 마음이 놓인다며 이제는 신호등이 선명하게 보인다고까지 했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막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친구의 절세에 며칠 머물렀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핑계였다. 하지만 원래부터 예민했던 나는 잠자리가 바뀌자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피곤에 지쳐 집으로 돌아오니 그녀는 충성스러운 유령처럼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화가 나서 그녀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줄 몰랐다. 그녀가 그토록 싫어했던 부추처럼 결국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만해요. 제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요, 수희 씨.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전혀 놀란 기색이 아니었다. 크고 검은 눈동자는 그저 반짝이며 눈물이 그렁할 뿐이었다. 저도 그냥 한번 제 마음에 귀 기울여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을 내주실 수는 없나요? 시간을 보시하는 것은 돈을 보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 감히 인생을 보시해달라고 말하다니 참으로 뻔뻔한 여자다. 나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본격적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계절은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에게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가족이 있는 뉴질랜드로 떠나는 것 뿐인 듯 했다. 어느 날 내가 복잡한 출국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집 앞에 무언가 배달되었다. 흔히 음식을 보낼 때 쓰는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였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에는 오이와 열무의 푸른빛을 배경으로 하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꽃김치에서 맵싸하고 새콤한 향이 풍겨왔다. 분명 김치인데 왜인지 모르게 내 머릿속에는 하얀 꽃으로 장식된 상여, 성유가 떠올랐고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렀다. 수위에 글씨체로 된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이건 제가 화분에서 키운 부추꽃으로 담근 오이 소박이에요. 열무랑 같이 담가서 시원한 맛이 날 거예요. 부디 시원한 인생을 사시기를. 그녀의 쪽지를 보고 나는 문득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그 광적인 열병이 끝났구나. 마침내 그녀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갔구나. 이것은 이별의 인사다. 우아하고 세련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아주 오랜만에 따끈한 밥을 지었다. 그녀가 보낸 부추꽃 열무김치와 함께 밥을 먹었다. 그 시원하고 상쾌한 맛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던 소화불량을
단번에 씻어주는 듯했다. 그녀의 말대로 부추꽃에서는 부추 냄새가 났다. 나는 젓가락으로 하얀 부추꽃을 하나하나 집어 맛있게 먹었다. 나는 속으로 나에게서 해방된 수희를 축복했고 그녀에게서 해방된 나 자신을 축복했다. 비밀은 묻혔다. 나는 다시 좀비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 해방의 환상은 거의 6달 동안 계속되었다. 6달 동안 나 박민주는 좀비의 삶으로 지저분한 하숙방을 어슬렁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의 삶으로 돌아갔다. 나는 부추꽃김치의 시원한 맛과 함께 수희에 대한 기억을 묻어버렸다. 이야기는 끝났고 자물쇠는 단단히 잠겼으며 열쇠는 사라졌다고 믿었다. 연말의 어느 밤이 오기 전까지는 그날은 송년회, 송년위였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의무. 고깃집 안은 시끄럽고 숨이 막혔다. 불판 위에서 삼겹살이 지글거리는 소리, 건배를 외치며 부딪히는 소주잔 소리,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럽고 낯선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나는 거기에 앉아 말없이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고 영혼 없는 사교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 것이 아닌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녀를 나에게 수희를 소개해 주었던 후배를 보았다. 그녀를 지은이라고 부르자 지은은 내 테이블로 와 앉았다. 그녀의 눈은 퀭하고 슬퍼 보였다. 오빠, 요즘 잘 지내요? 그녀가 내 소주잔을 채우며 물었다. 그냥 그래. 나는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숨은 쉬고 있어. 우리는 몇 마디 의미 없는 잡담을 나누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지은의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탐색하는 듯 동정하는 듯한 시선. 갑자기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다. 아, 작년 겨울에 오빠가 수희 언니 부평에서 만나기로 했었죠. 아마 그때 두 분 만났어요? 내 주위의 세계가 멈춘 듯했다. 고기 굽는 소리, 웃음소리,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나 흐릿해지고 오직 지은의 목소리만이 머릿속에서 울렸다. 나만 아는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표정이 변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야 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약간 뒤로 기댄 채 기억을 더듬는 척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무표정한 얼굴을 했다. 수희? 아, 술김에 한 허튼 약속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네.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비통한 한숨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술 한 잔 들어가면 해퍼져서 부도수표 남발했다가 다음날 태도 바꾸는 게 오빠 전문이잖아요. 언니 만나려 했으면 분명 저도 불렀을 텐데 연락 없길래 그럴 거라고 짐작은 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성공적으로 감췄다. 나와 수희의 비밀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만의 비밀이 되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가벼워지기는커녕 바위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근데 그 언니는 어떻게 지내요? 나는 오래전 스쳐 지나간 지인을 묻는 것처럼 무심한 척 물었다. 지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주잔을 비우고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언니 죽었어요. 오빠, 죽었다. 3글자. 단순한 3글자였지만 그것은 내 머리를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 같았다. 얼마 안 됐어요. 문상 다녀왔어요. 지은은 목이 맨 채 말을 이었다. 언니 너무 불쌍해요. 시골에 있던 부모님 땅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됐는데 통장에 돈만 있으면 뭐해요? 평생 아이들만 상대해서 그런지 남자들 단둘이 만나는 걸 불편해하고 무서워하다가 그냥 그렇게 늙어버렸으니
인생 참 얄궂죠. 여자에 관심이 많은 다른 친구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기회를 놓쳤다는 듯이 다가와 앉았다. 그 돈 많은 아까운 처자가 왜 그렇게 허무하게 갔대. 저도 잘은 몰라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교통사고라고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고도 하고 혼자 살다 보면 가끔 정신이 불안정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고였는데?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메마르고 낯선 목소리였다. 그해 12월 눈이 아주 많이 내렸다. 지은은 수희가 눈 덮인 부평역 광장을 혼자 헤매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다 미끄러운 길에 택시가 미끄러지면서 그녀를 쳤다고 영하를 오가는 날씨에 블라우스 한 장에 구멍 뚫린 가을 스웨터만 걸치고 있었다니. 이상하잖아요. 지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아무튼 정상이 아니었어요. 사고 전날 저한테 술 한잔 하자고 했는데 날 풀리면 보자고 미뤘어요. 정말 허무하게 다음은 없더라고요. 언니 친구 아마 저밖에 없었을 텐데 블라우스, 구멍 뚫린 스웨터. 내가 무시하고 이상하다고 여겼던 그 디테일들이 이제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그녀를 냉정하게 밀어냈던 내가 다음이 없는 삶 때문에 자책하는 지은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몽롱한 상태로 걸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눈밭에 서 있는 수희의 모습만이 가득했다. 얇은 옷차림으로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나를 기다리는 그날 밤 나는 막차를 타고 부평으로 향했다. 텅 빈 객차안 규칙적인 덜커덕 소리는 장례식의 목탁 소리처럼 들렸다.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새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다. 작고 정처 없는 영혼들처럼 나는 역 밖으로 나왔다. 부평역 광장은 어둠과 흰 눈에 잠겨 있었다. 눈은 겹겹이 쌓여 모든 것을 침묵의 이불로 덮고 모든 경계와 소리를 지워버렸다. 나는 목적 없이 걸었다. 내쉬는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다. 나는 나 자신도 무엇인지 모를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광장 한쪽 구석, 갓 쌓인 얇은 눈 아래로 희미하게 번진 하얀색 스프레이 자국, 웅크린 사람의 형상, 그녀가 쓰러졌던 곳, 그녀의 생명이 끝난 곳, 정말로 가버렸구나. 얼어붙은 채로 피를 흘리며 그렇게 생을 마감했구나.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녀의 페이즐리, 스카프 위 올챙이들이 문득 눈앞에 나타났다. 더는 귀엽지 않았다. 흰 눈 위에 점점이 밝힌 꿈틀거리는 핏빛 올챙이들이었다. 그녀를 대신해 그것들은 꼬리를 흔들고 울부짖으며 나를 혼미하면서 깨웠다. 페이즐리 무늬가 올챙이처럼 귀엽다고 말했던 수희. 사랑도 삶도 올챙이처럼 서툴렀던 수희. 어리석은 사랑 때문에 소리 없이 울다 떠나버린 수희. 핏빛 분홍 올챙이들이 흰 눈 속을 헤엄치며 원혼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살을 내는 바람 속에서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서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 보듯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더는 상관없었다. 나는 어깨와 머리 위로 눈이 쌓이도록 내버려둔 채 동상처럼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내 몸을 얼어붙게 하고 싶었다. 나에게는 그녀의 명복을 빌 자격조차 없었다.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얼어붙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추위에 입술이 터져 피가 날 때쯤 나는 비로소 속삭이기 시작했다. 참회의 말, 나 자신을 향한 저주의 말이었다. 수희 씨, 불쌍한 사람아. 부디 나를 당신의 맑은 영혼을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짓밟은 나를 밟고 가시오. 텅 빈 깡통처럼 나를 걷어차고 가시오. 이 추위 속에서 떠는 일은 내가 맡을 테니 당신은 부디 따스한 햇살 속으로 가볍게 날아올라 찬란하게 피어나시오. 눈가의 근육이 찢어질 듯 형연했고 유일하게 남은 감정인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얼어붙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발등 위로 산성비처럼 떨어졌다. 내 발밑에 눈을 녹이며 문득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으로 익숙한 매운 향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내 희미한 시선 속에서 눈 덮인 땅으로부터 새하얀 부축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피어났다. 광장 전체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부추밭으로 바꾸어 놓았다. 온 세상이 부추꽃 천지였다. 어쩌면 그날 수희는 나를 찾아온 게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부추꽃을 찾아왔을지도, 어쩌면 그녀는 끊어낼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의 생명력에 홀로 절규하다가 눈으로 뒤덮인 이 하얀 세상을 부추밭으로 착각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그 속으로 뛰어들었을지도 모른다. 수희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곱게 접어 나는 그것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넣고 침묵이라는 자물쇠로 잠갔다. 그리고 그 운명의 밤, 눈 덮인 부평역 광장에 열쇠를 던져버렸다. 나는 15년 후 지하철에서 우는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 녹슨 자물쇠를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열쇠를 버린 그곳을 다시 찾았을 때 완전히 낯설어진 부평 한복판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지게 될 줄도 몰랐다. 나는 부평역 밖으로 나왔다. 수희가 쓰러졌던, 내가 속죄를 위해 내 몸을 얼어붙게 했던 그 광장은 사라졌다. 삼켜져 버렸다. 그 자리에는 복잡하게 얽힌 교통망과 고가도로, 그리고 그녀를 쳤던 것과 같은 쇠붙이 기계인 자동차들이 번영과 속도를 과시하며 꼬리를 물고 있었다.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아파트들이 하늘을 가린 채 냉정하고 무감각하게 솟아 있었다. 나는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슬픈 기억도 어쨌든 기억의 일부 존재의 닫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고 지워버린 무심한 기계의 문명을 원망하며 서 있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파편이 담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남자처럼 서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걷다가 낡은 주황색 타프를 두른 골목 안작은 포장마차를 찾아 들어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소주 한 병과 곱창볶음을 시켰다. 몇 병을 마셨는지 무뚝뚝한 얼굴에 주인 아주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저 독약을 마시듯 술을 들이부었던 것만 기억난다. 씁쓸한 알코올이 목구멍과 정신을 태워버리도록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숙취 숙제로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채로 깨어났을 때 나는 서울에 있는 내 방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어쩌면 수희의 영혼이 나를 데려다 주었는지도 모른다. 머리가 터질 듯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한 명의 좀비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부평역에서의 그 끔찍한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아니,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녀의 흔적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가 내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답하기 위해 아직 봄이라 부추꽃이 피려면 멀었다. 하지만 나는 부추꽃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아파트 화단으로 내려갔다. 아주머니들이 정성껏 가꾸는 곳. 나는 꽃을 꺾기 시작했다. 노란 유채꽃, 분홍빛 진달래, 작고 슬픈 얼굴의 펜지, 냉이꽃, 민들레, 제비꽃.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꺾었다. 귀천도 미추도 가리지 않았다. 지나가던 이웃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나에게는 그것들 모두가 똑같았다. 모두가 자신의 생명을 찢어내고 고통스럽게 피어난 꽃들이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강원도 절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깍두기 통을 꺼냈다. 맑고 새콤한 김치 국물만 조심스럽게 커다란 도자기 그릇에 따라냈다. 그리고 그 위에 방금 꺾어온 형형색색의 꽃잎들을 뿌렸다. 얇고 여린 꽃잎들이 맑은 국물 위에서 저마다의 색과 자태를 뽐내며 둥둥 떠올랐다. 깍두기의 꽃이라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 꽃김치. 그래, 꽃김치가 가장 어울렸다. 내가 직접 지은 이름, 나는 수희의 마지막 언어, 그 열무, 부추꽃김치를 생각했다. 시원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랐던 그녀의 소망을 생각했다. 그 바람과는 반대로 내 인생은 무심함과 자괴감의 수렁 속에서 계속해서 쓰러져 갔다. 인생도 사랑도 심지어 음식조차도 몰랐다. 나는 총체적인 실패자였다. 나는 꽃김치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무기력하고 마비되었던 내 미각이 그 복잡하고 다채로운 맛 앞에서 문득 깨어났다. 깍두기 국물의 짭짤하고 새콤한 맛, 봄꽃들의 은은한 단맛과 섬세한 향기, 유채꽃의 희미한 매운맛, 진달래의 떫은 맛, 술과 나태함에 무뎌졌던 내 미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꽃잎을 하나하나 집어먹었다. 김치의 짠맛이 연약한 봄꽃잎에 스며들고 꽃의 향기가 국물에 녹아들어 형언할 수 없는 맛을 만들어냈다. 나는 그릇 속의 꽃잎들을 바라보았다. 나 때문에 맹목적으로 피어났던 수희. 내가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어떻게든 스며들려 애썼던 수희. 꽃김치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그리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점령하고 있었다. 나는 무방비 상태로 수희에게 점령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영혼, 그녀의 기억, 그녀의 사랑, 그녀의 고통, 그 모든 것이 내 피와 살 속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봄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마룻바닥에 한 줄기 빛을 들이웠다. 마치 빛으로 만들어진 독사가 천천히 기어오는 듯했다. 나는 더는 두렵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앉아 그 독사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꽃김치를 먹었다. 아무런 독도 없었던 그녀를 모욕했던 상태 그대로 나는 먹었다. 숙제하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그리고 받아들이기 위해. 모든 꽃에는 독이 있다. 그 아름다움이 독이고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사랑이 독이며 쓰러져가는 모습 또한 독이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내 남은 생을 그 달콤하고 고통스러운 독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